이 케이스가 바로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지원 2000년 사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 당시에 그 경매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임대차 보증금으로 이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말소하기로 했는데, 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이 약속대로 근저당 설정 등기가 말소가 되고 또 임의경매도 취하가 됐는데, 문제는 중도금 지급기일 후에 새로운 근저당이 또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근저당 때문에 다시 경매가 시작되고, 결국 중개업자가 그 손해본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원칙적으로 이 계약 체결할 때까지 확인 설명할 의무에 그치는 것이다. 그 이후에 권리변동 부분은 중개업자가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책임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확인 설명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또 판단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판결들을 좀 취지를 잘 읽어보시면 뭔가 이게 그 어떤 기준을 삼으려고 나름대로 하급심 법원들이 많이 노력을 한 흔적들이 좀 보일 겁니다. 물론 뭐 어떤 판결들은 그냥 그런 근거 없이 계약 체결 이후에 책임진다 안 진다 이런 어떤 판사의 어떤 선의권에 근거한 또는 직관에 근거한 어떤 판단만 내려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시까지만 책임을 지고, 다만 계약 체결 이후에 중개업자가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약간 그 책임의 범위를 좀 이렇게 열어놓은 거죠. 계약 체결 이후의 부분까지 전혀 책임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론을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셈입니다. 사실 이 대법원 판단이 이제 최근에 비교적 난 셈이기 때문에 이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판단하기가. 이 판례들의 정리를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제가 정리를 다 해놨었는데 참 판단하기 어렵더라고요. 판례도 거의 뭐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양분돼 있었고, 근데 다만 이 2007년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그나마 가장 이렇게 좀 상급 법원이라 그럴까요? 그 판단이 1심에서는 그 계약 체결 이후에 부분까지 확인 설명해야 된다. 그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중개업자가 책임져라. 라는 그런 판단이 났었는데, 그게 항소심에서 파기됐습니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 시까지만 살피면 되고, 그 뒤에 문제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 판단이 대법원에 가서 그냥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지면, 그 기준으로 보면은 그나마 제일 상급심 판단이, 비록 뭐 심리불속행이긴 하지만 제일 상급심 판단이 책임이 없다라는 쪽에, 계약 체결 이후에 권리 변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는 쪽으로 보는 것이 맞았는데, 2007년도 대법원 판결 선고됨으로써 약간 이제 틀이 좀 깨진 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계약 체결 시까지만 원칙적으로 책임진다 라는 그런 이제 판단들이었고요. 지금부터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 확인 설명 의무를 계속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입니다. 이런 판결들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중개업자가 관여한 계약에서 계약 체결만으로 중개업자의 관여가 그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거의 대부분은 잔금 수령과 같이 이 거래가 종결될 때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중개업자가 개입을 한다. 이런 점에서 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 의무 역시 중개업자의 관여가 이게 중단되는 계약 체결 이후에까지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 종결될 때 보수 지급받는 것이 이게 통상적인데 우리 현실에서 이 보수 지급이란 것이 그 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 거래가 종결되는 이 잔금 수수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결국은 업무가 종결되는 시점이 바로 중개 업무가 종결되는 시점은 잔금 수수시 아니냐 라는 그런 어떤 견해입니다. 그런 어떤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었어요. 자, 이제 그런 사례들이 쭉 이제 9페이지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부천지원 2003년 사례는 매매하는 과정에서 계약 중간에 임의로 매도인이 근저당 설정해 버린 겁니다. 근데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잔금이 다 건너가 버렸어요. 다 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근저당 때문에 경매가 실행되고 결국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이 판단은 별다른 어떤 이론적인 근거 없이 중개업자로서 이 잔금 지급 전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 관계 서류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매수 의뢰인이 확인해 보도록 촉구한 후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책임이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이론적인 근거 없이 이런 의무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판단은. 그 다음에 부산지방법원 2005년 사례입니다. 역시 그 매매 계약인데, 잔금 지급 전에 잔금을 다 치르고 확인해 보니까 잔금 지급 전에 그 매도인의 처로부터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를 원인으로 해서 가처분 등기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거를 잔금 다 치르고 등기 받은 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례는 자칫하면 이전 등기를 그러니까 취득한 부분을 뺏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관계가 되겠죠. 이혼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해서 돈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돈이 아니라 그냥 그 부동산의 어떤 지분 이런 부분을 청구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케이스는 지금 매도인의 처가 가처분 등기를 해서 이전 등기를 받겠다라고 지금 미리 가처분 등기를 해둔 경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잔금이 치러졌기 때문에 나중에 자칫하면은 이게 취득한 부분이 취소가 될 수 있는 유효하지 못한 경우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어떤 매수인이 할 수 없이 처에게 5천만 원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개업자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겁니다. 자, 이 사례에서 법원은 부동산 중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거래계약서의 작성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서 거래 알선이나
그 중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고 봐야 된다. 근데 갑의 중개 사무실에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중개 사무실에서 잔금 치르기로 약속했고, 또 중개업자가 이 매도인을 대리해서 잔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또 교부를 했기 때문에 잔금 지급 과정도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중개 내용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자로서는 잔금 지급 당시에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하거나 또는 적어도 이를 확인하여 본 후에 잔금을 치르도록 주의를 환기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중개업자의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례를 이렇게 보시면 이 사례는 참 대법원의 논리하고 비슷해요. 결국 판사가 똑똑한 거죠. 결론을 맞췄으니까. 그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게 뭐 있다 없다 이런 판단한 게 아니라 이 사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의 논리도 그래요. 이게 2005년도 대법원 판례가 이 중개행위란 것은 중개업자의 어떤 주관적인 의식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외형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중개행위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 그 시간적인 범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를 짠 겁니다. 이 중개행위라는 것이 결국은 그 계약 체결 시뿐 아니라 계약 체결 시 이후에도 중개업자가 관여할 것이 예정돼 있는 것은 중개행위이지 않느냐. 외형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서 지금 대법원 판례가 그 지금 논리를 끌어내고 있는데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법원 판례하고 비슷한 논리를 짰습니다. 그죠? 중개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서 중개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중개사무실에서 잔금 치르기로 했고 또 그 중개업자가 매도인 대리해서 잔금 영수증 작성하고 교부했다. 이런 걸 보면은 객관적으로 외형상으로 볼 때 잔금 지급 과정도 중개행위의 일환이다. 이렇게 지금 단계를 밟아 나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고등 99년 판례입니다. 이 사례는 그 잔금 지급하기 전에 그 경매 개시 결정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가압류 기입 등기가 좀 돼버렸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잔금 지급하기 전에 계약 당시에는 없던 경매 개시 결정, 가압류 이런 것들이 돼버린 사안인데 이 판단은 참 그 논리가 재밌습니다. 이 판단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10페이지 밑에 줄. 중개업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과 그다음에 계약 종료 시 보증금 회수라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 설명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특히 이 건물과 같이 이 건물에는 계약 당시에 상당히 많은 건저당이 설정이 됐습니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뭐 경매 개시 결정이 된다거나 가압류가 돼버리면 임대차 계약의 진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이고 잔금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면밀하게 잘 살펴줘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대법원 판례하고는 좀 이렇게 핀트는 안 맞죠. 나름대로 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이후에도 확인 설명 의무를 해야 되는지를 확인 설명 의무, 그게 중개행위고 계약 체결 이후의 중개업자의 행위들이 일련의 행위들이 중개행위고 또 중개행위에 따르는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논리를 이제 피력을 했는데 그런 논리를 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집에 아주 많은 건재당이 지금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설정돼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뭐 더 이상 뭐 경매가 된다거나 가압류가 된다거나 하면 더 이상 그 경매 진행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업자로서는 면밀히 잘 살펴줘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고민은 많이 하셨지만 대법원 판례하고는 지금 핀트가 좀 틀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논리에 따르면 별로 없는 깨끗한 건물에는 확인 설명할 의무가 더 이상 없다. 라는 그런 그 어떤 논리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지금 2007년도 그 대법원 판례하고는 조금 핀트가 완전히 틀리겠죠.